86살의 어머니가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의 디지털 도어록이 갑자기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비밀번호를 착각했나 싶어 3번이나 연달아 눌러보았지만 문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신호음만 갈 뿐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조차 뭔가 알고 있는 눈치였지만 말을 얼버무리며 피하기 급급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진 그녀는 경찰에 신고하려다 우선 현관 앞 CCTV 영상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화면 속에 나타난 장면을 보고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도둑도 이웃도 아니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낯선 여자가 자신의 아들과 함께 집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처럼 자연스럽게, 심지어 직접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부모 부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치밀한 덫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서명한 적도 없는 서류 한 장이 그녀 인생의 주권주춤을 송두리째 앗아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 것일까요? 아들은 왜 낯선 여자와 손을 잡고 어머니의 집에 침입했을까요? 합법을 가장하여 야금야금 어머니의 권리를 빼앗으려 한 그들의 은밀한 계획. 오늘은 68살의 한 여성이 자신의 기억력과 행동력으로 효도라는 이름의 포장지를 찢어버린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정신이 맑은 한 노인의 통쾌한 반격입니다. 그 치밀한 배우를 들여다볼 준비가 되셨나요? 제 이름은 장숙자, 올해 68입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노인이죠. 젊은 시절에는 전화국에서 30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성격은 꼼꼼한 편이고 말은 느릿느릿하지만 여러분이 흔히 떠올리는 동사무소 여직원 같은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제게 남은 건 서울 강북의 낡은 아파트 한 채와 아들 장신우, 정신유 뿐입니다. 저는 막 한 달간의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강원도 속초에서 설악산, 동해까지 쭉 도는 코스였죠. 제 쌈짓돈을 털어 실버 여행 패키지를 신청했는데 숙식도 해결되고 풍광도 원 없이 즐겼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언니들과 친해져서 밤마다 족욕을 하며 자식 이야기, 늙어가는 서러움 등을 나누며 웃고 떠들었지요. 마음이 그렇게 홀가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집 현관문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누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우리 집 도어록은 2년 전에 바꾼 것입니다. 아들 신우가 사온 거였죠. 녀석은 엄마, 열쇠는 잃어버리기 쉬우니까 제가 번호키로 다 설정해 드릴게요. 라며 6자리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죽은 남편 생일이라 제가 잊어버릴 리가 없었죠. 하지만 3번이나 눌러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다시 시도해 주세요. 기계적인 안내 음성만 차갑게 흘러나왔습니다. 설마 싶어 다시 눌러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초인종을 눌렀지만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귀를 대고 들어보니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커튼은 쳐져 있고 TV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손목시계는 오전 9시 42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집에 사람이 있다면 초인종 소리를 못 들을 리가 없는데 말이죠. 가슴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지만 소리샘으로 넘어갈 뿐이었습니다. 원래 전화를 잘 안 받는 아이긴 하지만 보통은 금방 콜백이 오거든요. 게다가 제가 어제 저녁 부산역에서 기차를 타기 전에 내일 아침 도착한다라고 문자를 2번이나 보냈는데
아직 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마침 위층에 사는 박씨 아저씨가 재활용 쓰레기를 들고 내려오다 멍하니 서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어유, 장 여사님, 돌아오셨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차역에서 바로 오는 길이에요. 문이 안 열려요. 그가 멈칫하더니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비밀번호가 안 먹히네요. 도어록이 고장났나?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박씨 아저씨는 입술을 달싹거리더니 말했습니다. 글쎄,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며칠 전에 아드님이 사람들을 데리고 집을 보러 왔던데요. 장 여사님은 딴 데가 계신다고 하던데 요양원인가 뭔가. 요양원이라뇨. 제가 놀라서 되묻자 그는 제 반응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 내가 잘못 들었나 봐요. 일단 아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요. 비밀번호 바꾸고 깜빡했나 보네. 그는 황급히 등을 돌려 사라졌습니다. 현관 앞에 홀로 남은 저는 익숙했던 이 아파트 복도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문 옆에는 제가 비상시를 대비해 열쇠를 숨겨두던 작은 벽돌 틈이 있었습니다. 쭈그리고 앉아 확인해봤지만 열쇠는 이미 없었습니다. 대신 벽돌 아래 구겨진 종이 한 장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쑤셔 넣은 듯 했습니다. 꺼내보니 찢어버렸다가 다시 펼친 듯한 진료 예약증이었습니다. 가장자리엔 빗물 자국이 얼룩져 있었지만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양안리안 정신건강의학과 그리고 환자명에는 제 이름 장숙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료 예약 날짜는 제가 여행을 갔던 기간 중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종이를 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정신과에 간 적도 그런 병원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누가 내 이름으로 예약을 잡은 걸까? 누가 이 종이를 문 앞에 남겨둔 걸까? 무엇보다 우리 집 비밀번호는 왜 바뀐 걸까? 저는 숨을 길게 내쉬며 일어섰습니다. 여행은 끝났지만 더 기이한 사건이 막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관리소장인 최 주임은 50대 중반으로 사람은 나쁘지 않지만 남의 일에는 끼어들기 싫어하는 전형적인 관리인입니다. 저를 보자마자 흠칫 놀라더니 이내 영업용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장 여사님, 오랜만이시네요. 방금 왔어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저기, 우리 집 도어록이 바뀐 것 같은데 혹시 CCTV 좀 볼 수 있을까요? 요 며칠 사이 영상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는 난처한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신 건가요? 아직은요. 일단 아들이 한 건지 확인부터 하려고요. 녀석이 저한테 말을 제대로 안 해서.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돌려봐 드릴게요. 그가 사무실 구석에 있는 낡은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자 모니터에 층별 화면이 떴습니다. 우리 동은 한 층에 2가구씩, 총 8층입니다. CCTV 화각이 넓지는 않아서 현관 출입구와 엘리베이터 앞만 보였습니다. 언제 나가셨죠? 4월 27일이에요. 오늘이 딱 한 달째 되는 날이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집을 나선 날짜로 화면을 돌렸습니다. 운동복 차림에 회색 캐리어를 끌고 여행 친구들과 웃으며 나가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점퍼 소매에는 절에서 받아온 붉은 실팔찌가 선명했습니다. 그가 타임라인을 뒤로 넘겼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우체부나 쓰레기 수거 차량 외에는 별다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5월 16일 오후 3시경 화면이 멈췄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제 아들 장신우였습니다.
심플한 짙은 색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는데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키가 크고 늘씬한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회색과 흰색이 섞인 정장 차림에 단화를 신은 동작이 빠릿빠릿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영업사원 같은 느낌이랄까요? 저는 모르는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우리 집 앞에 섰습니다. 신우가 허리를 숙여 비밀번호를 눌렀고 여자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마치 누가 보는지 확인하는 것처럼요. 띠리릭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신우가 여자를 먼저 들여보내고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이 안에서 얼마나 머물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영상에서는 40분 뒤에야 두 사람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자의 손에는 들어갈 데 없었던 하얀색 서류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신우의 표정은 한결 가벼워 보였고 여자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 지시하는 듯 했습니다. 신우는 떠나기 전 CCTV를 슬쩍 쳐다보았습니다. 빛 반사 때문에 흐릿했지만 그 눈빛이 뭐랄까 웃는 것 같기도 하고 CCTV가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 다음 장면은 없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있죠. 최 주임이 마우스를 클릭했는데 갑자기 화면이 까맣게 변했습니다. 그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왜 튀었지? 오후 3시 55분에서 갑자기 저녁 6시로 건너뛰어 버린 겁니다. 튀다니요. 시스템이 가끔 재부팅될 때가 있어요. 흔치는 않은데 그는 말끝을 흐리며 로그 기록을 뒤적거렸습니다. 아무래도 그 구간 저장이 제대로 안 된 모양입니다. 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방금 그 두 사람 드나드는 장면 좀 캡처해 주실 수 있어요? 제 친구 딸인가 싶어서 확인 좀 해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가 USB에 영상을 담아주었습니다. 저는 예비용으로 가지고 다니던 공 USB를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웃으며 말했지만 주먹을 쥔 손마디는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관리실을 나오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지? 왜 거침없이 우리 집에 들어간 거지? 신우는 왜 사람을 데려온다고 말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왜 하필 그 시간대 영상이 사라진 걸까? 의문들이 바늘처럼 하나하나 가슴을 찔러왔습니다. 손에 쥔 USB에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도어록이 바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근처 24시간 패스트푸드점 구석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 3시쯤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저를 깨웠을 때 노망난 노인인 척 사과하며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다시 아파트로 가서 112에 신고했습니다.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군가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도어록을 바꿨고 집주인인 제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CCTV에 타인이 출입한 기록이 있습니다. 약 15분 후 경찰차 한 대가 도착했고 젊은 남녀 경찰관 2명이 내렸습니다. 장숙자 씨 되십니까? 신고받고 왔습니다. 남자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문이 안 열린다고 하셨는데 혹시 직접 바꾸신 건 아닌가요? 저는 여행 일정표와 숙박 예약 내역을 보여주며 한 달 동안 집을 비웠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그럼 혹시 자녀분이나 다른 가족이 바꿔놓았을 가능성은요? 여자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아들에게 열쇠가 있긴 해요. 하지만 제 동의도 없었고 미리 연락도 없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려 애썼습니다. 경찰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남자 경찰관이 무전을 치더니
관계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장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녀석은 말끔한 베이지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마치 회사 일을 막 마치고 온 것처럼 보였죠. 손에는 열쇠 대신 두유 한 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왜 밖에서 이러고 있어? 녀석은 모든 게 오해라는 듯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네가 도어로 바꿨니?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원래 있던 게 센서가 좀 이상해서 비밀번호만 다시 설정했어. 녀석은 아무렇지 않게 대꾸했습니다. 와이파이 잡히면 보라고 카톡 남겨놨는데 못 봤어? 산소기라 안 터졌나 보네. 녀석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뭐 어때? 내가 왔으니까 됐지. 그가 익숙하게 키패드를 누르자 띠리릭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그가 경찰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헛걸음하게 해드렸네요.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셔서 비밀번호를 깜빡깜빡 하세요. 자주 이러십니다. 나 안 잊어버렸어. 제가 즉시 받아쳤습니다. 녀석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번호 2년 동안 썼어. 네 아버지 생일이야. 내가 그걸 어떻게 잊니? 신우는 여전히 웃는 얼굴로 제게 두유를 건넸습니다. 엄마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가끔 헷갈릴 때가 있잖아. 이것 봐. 이거 엄마 때문에 받아온 진단서야. 그가 서류 가방에서 컬러로 인쇄된 A사 용지 한 장을 꺼내 경찰에게 그리고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양안정신건강의학과라는 로고가 찍혀 있었고 중간에는 제 이름이, 그 아래에는 초기인지 기능평가라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환자의 인지기능 저하가 의심되며 경미한 피해망상 증세를 보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발급 날짜는 제가 여행 중이던 셋째 주였습니다. 이게 나라고.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지난달에 우리 같이 검사 받으러 갔었잖아. 엄마가 좀 잊어버린 거야. 녀석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라고 해서 엄마 없는 동안 내가 집안일 좀 처리해 둔 거야. 수도랑 전기세도 다 내가 냈고 저는 경찰을 돌아보며 외쳤습니다. 전 정신과에 간 적이 없어요. 한 달 내내 서울에 없었다고요. 저 진단서는 가짜예요. 경찰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자 경찰이 낮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진단서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두 분이 잘 대화로 푸시는 게 좋겠네요. 만약 아드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법원에 성년 후견인 심판을 청구하시거나 병원에서 정식 감정을 받아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엄마가 지금 좀 예민해서 그래요. 누가 자기를 해코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걱정입니다. 신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순간 차갑게 식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제가 녀석을 노려보았습니다. 나를 내일도 스스로 결정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거니? 그렇지. 녀석은 부정하지도 긍정하지도 않은 채 그저 어린애 달래듯 제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엄마, 너무 흥분했어. 일단 들어가자. 좀 쉬어. 내가 점심 사줄게. 응. 저는 발이 땅에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유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지만 제 몸은 한기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넌 그냥 비밀번호를 다시 설정한 거라고 했지. 내가 착각한 거라고. 의사 소견서까지 준비해두고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내 남은 인생까지 네가 다 각본을 짜놓은 건 아니니. 녀석이 마침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상상력이 너무 지나쳐 저는 경찰을 한번 쳐다보고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실종되면 이 진단서를 누가 썼는지 꼭 조사해 주세요.
여자 경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가정사에 저희가 깊이 개입할 순 없지만 정말 신변이 걱정되시면 신변보호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신우는 주방으로 가서 차를 끓였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손에 쥐어진 진단서 사본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종이가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진짜일까봐 두려웠고 가짜일까봐 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아들이 내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할 거라는 믿음은 버려야 한다는 것을요.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안도감이 아니라 정체 모를 이질감이 느껴졌습니다. 공기 냄새가 제가 집을 비우기 전과 달랐습니다. 익숙했던 은은한 장내삼 냄새는 사라지고 인공적인 방향제 냄새가 났습니다. 호텔 로비에서나 맡을 법한 달달하고 박하 향이 섞인 냄새였습니다. 현관에 서서 신발장을 보니 신발 순서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가 자주 신는 파란색 더신이 맨 앞에 있었는데 지금은 흰색 캔버스화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운동화는 지난 설날에나 신었던 건데 말이죠. 엄마, 잠깐 앉아있어. 차 가져올게. 신우의 말에 저는 천천히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 쿠션 색깔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차는 차 가는 나로 제가 직접 천을 끊어 만든 파란 체크무늬 쿠션 대신 칙칙한 진회색 쿠션이 놓여 있었습니다. 털썩 앉으니 느낌이 달랐습니다. 우리 집 소파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TV도 탁자도 그대로였지만 탁자 밑에 리모컨을 넣어두던 파란 플라스틱 바구니가 사라졌습니다. 리모컨 바구니 어디 갔니? 제가 물었습니다. 아, 그거 너무 낡아서 버렸어. 깔끔한 걸로 바꿨지. 신우가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내가 버리라고 한 적 없는데. 그냥 플라스틱 쪼가리잖아. 엄마 맨날 짐 정리한다고 했으면서 저는 대꾸하지 않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찬장을 열어보니 조미료통은 그대로였지만 배열이 달랐습니다. 원래 왼쪽부터 간장, 미림, 참기름, 식초 순서였는데 지금은 참기름이 맨 왼쪽으로 와 있었습니다. 간장병 뚜껑 색깔도 달랐습니다. 제가 쓰던 것보다 한 톤 더 진한 색이었습니다. 주방도 건드렸니? 청소 좀 했어. 깨끗해 보이잖아. 엄마가 제일 신경 쓰는 게 주방이라며.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시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옅은 베이지색 체크무늬였습니다. 원래 제가 쓰던 건 자주색 꽃무늬 시트였습니다. 수십 번 빨아서 부들부들하고 햇볕 냄새가 나는 거였죠. 새 시트는 뻣뻣했습니다. 내 이불은 빨래해서 널어놨어. 마르면 줄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들은 대충 그대로였지만 다시 개어 넣은 티가 났습니다. 자주 입는 스웨터가 구석에 처박혀 있고 잘 안 입는 원피스가 맨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베란다로 나가보니 화분들이 싹 사라졌습니다. 내 금전수. 돈나무 어디 갔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 잎이 다 시들어서 죽었길래 버렸어. 죽다니? 내가 물 다 주고 갔는데.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다 누렇게 떴던데? 난 화분 같은 거 볼 줄 몰라. 저는 가슴속에서 치미는 울분을 꾹 눌러 담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오니 신우가 차 2잔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엄마, 좀 어색할 수도 있겠지. 난 그냥 엄마가 돌아와서 좀 편하게 지냈으면 해서 그런 거야. 자잘한 거 신경 안 쓰고. 저는 찻잔을 들지 않고 꽉 쥐기만 했습니다. 그 자잘한 것들이
내가 이 집에서 살아온 증거들이야.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문득 거실 탁자 서랍이 생각났습니다. 쭈그리고 앉아 서랍을 열고 공과금 영수증을 모아둔 파일을 찾았습니다. 파일은 있었지만 복사해둔 영수증 2장이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보았습니다. 네가 이것도 뒤졌니? 그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정리만 해드린 거라니까요. 엄마,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세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차갑게 머리를 식혔습니다. 녀석은 무식하게 물건을 다 드러내거나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내 삶을 아주 조금씩 티 안 나게 최적화하고 있었습니다. 수납함을 바꾸고 물건 위치를 옮기고 화분을 치우고 내가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손님처럼 느껴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제가 여행을 떠난 30년, 아니 30일 동안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떫은 맛이 났습니다. 신우에게 태블릿 PC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여행 사진이랑 숙소 예약 내역을 확인한다고 둘러댔지만 사실은 건강보험 앱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신우가 자리를 비운 사이 재빨리 국민건강보험 앱에 접속해 진료 내역을 조회했습니다. 최근 30일 내역을 확인하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5월 9일 양안, 정신건강의학과 왕진, 5월 16일 양안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5월 23일 양안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세 줄의 기록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전산 오류가 아닐까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 시간에 저는 기차를 타고 있었고 산을 오르고 있었으며 단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같이 간 친구 3명이 증인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록을 눌러보니 진단명, 상세불명의 인지기능, 저하의심, 추적관찰 요망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처방 내역은 의사 소견서 및 요양급여 신청용 평가, 주치의 이름은 김이륜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치매 초기 증상도 없고 저 병원에 간 적도 없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으로 접수하고 건강보험 시스템에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제 신분증 사본은 신우가 은행 업무를 대신 봐준다며 가져간 적이 있었고 건강보험증은 제가 잃어버릴까봐 녀석이 보관하겠다고 했었죠. 태블릿을 내려놓는 손바닥이 땀으로 흥건했습니다. 저녁 식사 내내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신우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 녀석이 방에 들어간 후 저는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은 숨 막힐 듯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도깨비 시장처럼 시끄러웠습니다. CCTV 속 낯선 여자, 바뀐 조미료, 사라진 화분, 그리고 내 이름으로 된 가짜 진료 기록. 문득 한 가지 기억이 스쳤습니다. 아파트 게시판에 그 병원 광고가 붙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무료 치매 선별 검사. 어쩌면 그때부터 녀석의 계획이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운동화를 단단히 묶고 가방을 맨 뒤 버스를 타고 양안 정신건강의학과로 향했습니다. 병원은 낡은 상가 건물 2층에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노인 장기, 요양 등급 판정 지정 병원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조기 검진, 조기 요양, 당신의 제2의 인생을 편안하게 같은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고요. 접수대에는 젊은 간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기요, 제 진료 기록 좀 떼어볼 수 있을까요? 간호사가 저를 훑어보았습니다. 어머님, 신분증 있으세요? 신분증을 건네자 조회를 마친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숙자님 맞으시죠? 지난번에 보호자분이랑 오셨었네요. 김 원장님이 주치이시고요. 제가 언제 왔다고요? 지난번 5월 23일에 오셨고 그전에도 2번 더 오셨잖아요. 아드님, 장신우 씨랑 같이요. 전 여기 온 적이 없어요.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서명은 누가 했나요? CCTV 기록 있나요? 제가 언제 제 입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나요? 간호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원장님 계신가요? 저 예약 안 하셨으면 오후에나 가능한데. 지금 기다릴게요.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당사자도 없이 접수가 되고 서명이 됐는지 알아야겠으니까요. 제 기세에 눌렸는지 아니면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는지 간호사가 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안경을 쓴 중년의 남자가 나왔습니다. 김일윤 원장이었습니다. 그는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장 여사님, 안녕하세요.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제가 장숙자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전 여기 온 적이 없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나 보군요. 분명히 3번 다녀가셨고 서명도 하셨습니다. 서명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제 평소 필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제 글씨입니다. 거기에 있는 거랑 같습니까?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반쯤 사졌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기록 부당 청구로 신고하겠습니다. 경찰서 가서 대질 신문이라도 해보죠. 내가 미친 건지 아니면 당신들이 내 명의를 도용한 건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여사님, 따로 자리 옮겨서 오해를 좀 푸시죠. 저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오해 풀러온 거 아닙니다. 확인하러 온 겁니다. 당신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판에서 나를 환자로 만들고 있다는 걸요. 병원에서 나와 바로 지하철을 타고 등기소로 향했습니다. 단순히 저를 정신병자로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재산, 즉 아파트에 이미 손을 댔을 겁니다. 등기소 대기실에 앉아 번호표를 쥐고 있었습니다. 대기 인원 13명. 주변에는 젊은 사람들과 법무사 직원들 뿐이었습니다. 제 차림새가 유난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창고로 갔습니다. 제 명의로 된 부동산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담당 공무원이 키보드를 두드리더니 말했습니다. 장숙자님, 서울 강북구 수유동 XX 아파트, 현재 본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변동 신청 들어온 거 없나요? 가등기나 매매 예약 같은 거요? 그가 모니터를 들여다보더니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5월 19일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신청이 접수되었네요. 아직 처리 중입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신청인이 누구인가요? 그가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신우 씨입니다.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 신청서에 제가 서명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나요? 네, 위임장이 있습니다. 그가 서류 4번을 보여주었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글씨, 장숙자. 위임장에 적힌 서명은 제 필체와 비슷했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저는 자를 쓸 때 받침을 길게 빼는데 이건 딱 끊겨 있었습니다. 흉내낸 글씨였습니다. 이 서명 본인 확인하신 건가요? 저희가 필적 감정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인감 증명서랑 서류가 구비되면 접수받거든요. 아들이지만 저는 집을 팔라고 위임한 적이 없습니다. 담당자는 난처했습니다. 위조가 의심되시면 소송을 통해 말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요.
저는 서류 사본을 요청해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서류 상단에 적힌 매매 예정 금액은 9억 원이었습니다. CCTV 속 낯선 여자가 들고 있던 하얀색 파일이 떠올랐습니다. 그 여자는 부동산 업자일까요? 법무사일까요? 아니면 매수인일까요? 분노보다는 뼛속까지 시린 한기를 느꼈습니다. 남편과 평생을 바쳐 마련한 집, 대출 갚느라 30년을 허리띠 졸라매고 지켜온 집입니다. 집안의 물건 하나하나, 화초 하나하나가 제 50년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 집을 처분하려 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열쇠는 있었지만 그 문 뒤의 공간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비상계단 구석에 숨어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직감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라고. 3일째 되던 금요일 오전, 드디어 그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 슬랙스, 안경을 쓴 지적인 모습, 마치 학원 선생님 같은 인상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침없이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뒤를 밟았습니다. 그녀가 우리 집 앞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 받는 모양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던 그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경계심 어린 눈빛을 띠더니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저는 장 어머님 뵈러 왔어요. 장 어머님. 네, 장신우 씨 어머님이요. 제가 며느리 될 사람이에요. 그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치고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이름이 뭐죠? 정윤이라고 해요. 여기 사나요? 아니요, 남자친구 집인데 가끔 와서 지내요. 사실혼 관계나 다름없어서요. 내가 장신우 엄마요.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깨져나갔습니다. 저는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몇 초 후, 그녀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제가 시간을 잘못 알았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습니다. 방금 당신이 며느리라고 했고 여기서 지낸다고 했죠. 그녀가 카메라를 피하며 급하게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이러시면 곤란해요.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하려고 했잖아요. 당신 정체가 뭡니까? 부동산 업자야? 아니면 사기꾼이야? 그녀는 대답 없이 계단을 뛰어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쫓아갔지만 그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 가방이 덜렁거리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애인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계획된 작전 세력 중 하나였습니다. 관리실로 가서 최 주임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방금 그 여자 내 며느리라고 했죠? 방문 기록에 이름 썼나요? 최 주임은 쭈뼛거렸습니다. 자주 오시던데 며느님 아니셨어요. 우리 아들 결혼 안 했고 저 여자 데려온 적도 없어요. 아이고, 일을 어째. 맨날 장 실장님 와이프라고 하길래. 앞으로 저 여자 들여보내지 마세요. 그리고 경찰 오면 증언 똑바로 하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집에 돌아와 도어록 비밀번호를 다시 바꾸고 열쇠란 열쇠는 모조리 숨겼습니다. 노트에 그날의 시간, 대화 내용, 정윤이라는 이름, 그녀의 인상착의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 여자가 그냥 돌아간 게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다음 수순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며칠 뒤 아침, 신우가 김밥과 따뜻한 두유를 사들고 왔습니다. 엄마, 오늘 나랑 어디 좀 가자. 녀석은 식탁에 아침을 차리며 웃었습니다. 저는 베란다에 앉아 식물 잡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지난번에 말했잖아. 엄마 잠도 잘 못 자고 하니까
요양은 아니고 실버타운 같은 곳이야. 강의, 케어센터라고. 시설도 좋고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도 할 수 있어. 온천 호텔 같대. 나 안 간다. 엄마, 이미 예약 다 해놨어. 지금은 시범 기간이라 공짜래. 며칠만 쉬다 오면 돼. 녀석의 말투는 상냥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 안 간다고 했다. 신우가 한숨을 쉬더니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요양급여 신청서야. 엄마 이미 등급 판정 기준에 들어갔어. 의사 소견서도 있고 엄마가 거부하면 치료 거부로 간주돼서 더 골치 아파져. 네가 뭔데 날 판단해.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가족이잖아. 보호자고. 내가 엄마 돌봐야 할 의무가 있잖아. 마치 법조문을 읊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제가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녀석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엄마, 그만 좀 고집 피워. 비켜. 손대면 경찰 부를 거야. 경찰. 녀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엄마, 밖에 이미 다 와 있어.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신우가 문을 열자 강의 케어센터 로고가 박힌 유니폼을 입은 건장한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장숙자님, 모시러 왔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들어와. 나가요. 장신우 보호자님 동의하에 입소 절차 밟으러 왔습니다. 강제 입원은 아니고요. 단기 보호 관찰입니다. 한 남자가 빠르게 말했습니다. 저항하시면 경찰 대동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웃들 보기에 안 좋으시잖아요. 저는 신우를 노려보았습니다. 녀석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엄마, 널 위해서 그러는 거야. 제발 좀 가만히 있어. 그리고 저는 베란다로 뛰쳐나가 창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사람 살려! 납치야! 나 안 미쳤어. 아래층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원 한 명이 재빨리 달려와 저를 뒤에서 안고 끌어당겼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떨어지십니다. 그들은 능숙하게 저를 제압했습니다. 마치 짐짝을 옮기듯 저를 현관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저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승합차 문이 닫히고 창밖으로 신우가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집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휴식이라는 명목하에 말이죠. 강의 케어센터의 천장은 병원처럼 하루습니다. 저는 4층 2인실에 배정되었습니다. 옆 침대에는 방월심이라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하루 종일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여긴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 첫날 밤 그녀가 뜬금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진짜는 갈 곳 없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고 가짜는 아직 집이 있는데 끌려온 거지.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저는 집에 갈 거예요. 나도 처음엔 그랬지. 근데 자식들이 안 데리러 오면 그때부터 진짜가 되는 거야. 이곳의 시스템은 완벽했습니다. 입소 동의서에 서명하게 하고 핸드폰과 신분증은 분실 위험이 있다며 압수해 갔습니다. 셋째 날 아침 간호사가 하얀 알약 하나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신경 안정에 도움되는 영양제예요. 드셔보세요. 저는 약을 받아들고 물었습니다. 이거 무슨 약인데요? 의사 선생님 처방대로 나온 거예요. 부작용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저는 약을 혀 밑에 감추고 있다가 간호사가 나가자마자 휴지에 뱉어 베개 틈에 숨겼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수첩을 숨겨두고 직원들의 대화, 순찰 시간, 비상구 위치 등을 적었습니다. 밤에 간호사 스테이션 근처를 지나다 엿들은 대화도 적었습니다. 장숙자 환자 보호자가 장기 요양 동의서에 사인했대.
곧 폐쇄병동으로 옮길 거야. 그 집 아들이 재산 문제 때문에 급한가 보네. 저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제가 치매에 걸리는 게 아니라 제가 너무 멀쩡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순순히 따르는 척했습니다. 밥도 잘 먹고 주는 약도 꼬박꼬박 받아먹는 척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공용 전화기 쪽으로 갔습니다. 전화기는 잠겨 있었지만 저는 교회 친구인 신보경의 번호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운 좋게도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관리실 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짧게 말했습니다. 보경아, 나 숙자야. 강의 케어센터에 갇혔어. 변호사 이상훈 씨한테 연락해줘. 5월 23일 양안병원 가짜 진료 기록 부탁한다. 3일 뒤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변호사 이상훈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쭈뼛거리는 신우와 그 여자 정윤이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변호사님 오셨어. 엄마가 부른 거야. 신우가 당황한 기색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님, 저는 제 의사에 반하여 이곳에 감금되었습니다. 또한 제 아들 장신우와 정윤이가 공모하여 제 재산을 가로채려 하고 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신우가 소리쳤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녹음기를 켰습니다. 장숙자님, 지금 하시는 말씀 모두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계속하시죠. 저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쪽지들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기록한 간호사들의 대화, 투약 강요 일지. 법정 싸움은 치열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법정, 판사석 중앙에는 국장이 걸려 있었고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신우 측 변호사는 제가 망상장애와 초기 치매를 앓고 있어 재산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안병원의 김일윤 원장이 증인으로 나와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측 변호사 이상훈 씨가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고 측이 제출한 진료 기록 날짜에 원고 장숙자 씨는 강원도 여행 중이었습니다. 여기 여행사 버스 탑승 기록과 단체 사진, 그리고 숙소 CCTV 영상이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또한 아들 장신우 씨는 2억 원의 빚을 지고 있으며 정윤희 씨는 부동산 브로커이자 강의 케어센터와 유착 관계에 있는 인물임이 밝혀졌습니다. 판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신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피고, 할 말 있습니까? 신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윤희는 이미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늙었습니다.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집 비밀번호를 알고 제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알며 제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압니다. 저 아이는 제가 늙었다는 이유로 제 인생을 지우개로 지우려 했습니다. 저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저입니다.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성년 후견 개시 청구 기각, 장신우와 정윤희, 그리고 양안병원 원장에 대한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형사 고발 조치,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오는 길, 신우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잘못했어.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녀석이 울먹이며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신우야, 넌 미친 게 아니야. 넌 그냥 나쁜 거야.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그 후 사건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가짜 치매 진단으로 노부모 재산 노린 일당 검거. 강의 케어센터와 양안병원은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받았고 저와 비슷한 처지였던 노인 6명이
추가로 구조되었습니다. 방월심 할머니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저를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저는 다시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다시 제 남편 생일로 바꿨습니다. 아들은 구속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면회는 가지 않았습니다. 베란다에 새로운 금전수 화분을 들여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튼튼한 녀석으로요. 아침마다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커피를 마십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지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저는 제 삶을 지켜낸 승리자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늙으면 자식에게 기대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대는 것과 맡기는 것은 다릅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경종을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 열쇠를 절대 남에게 넘겨주지 마십시오. 설령 그게 자식일지라도 말입니다. 저는 장숙자입니다. 오늘도 저는 제 두 발로 걷고 제 손으로 밥을 지어 먹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선택한 진짜 제 인생입니다.